승호, 너 같은 친구가 어떻게 내 아내를 뺏을 수 있냐? 너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너 정말 사람이냐?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너의 비열함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려는 거냐? 너 같은 인간은 어떤 용서도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충격적인 순간들로 가득 찬 삶의 단편입니다.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 그리고 딸과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때 저는 딸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나는 민호라고 합니다. 올해 37살이며 서울 송파구의 아내 지원과 7살 난 딸 은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현대적인 주거 환경과 훌륭한 편의 시설로 유명한 곳이고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석촌 호수 근처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3개의 침실이 있는 15층 아파트로 발코니에서는 공원과 호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봄이 되어 벚꽃이 만개할 때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는 강남에 있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큰 주거단지부터 고급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는 바쁜 일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회사의 위치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어 출퇴근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일입니다. 아내 지원은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매 수업을 세심하게 준비하며 종종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활동이나 작은 캠프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사입니다. 우리 딸 은서는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은서는 똑똑하고 활동적이며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 근처의 국제학교에 다니며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은서가 들려주는 천진난만한 이야기는 가족 분위기를 항상 따뜻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정처럼 보입니다. 집은 늘 깔끔하고 지원이 정성껏 준비한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가 아파트 내 행사나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종종 부러움을 표현합니다. 지원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주말이 되면 우리는 보통 가족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석촌호수를 산책하거나 롯데월드몰에서 쇼핑과 외식을 즐깁니다. 때로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거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모습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늘 존재합니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지원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가 정말 행복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단지 이유 없는 걱정일 뿐일까? 이런 불안은 쉽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동료들 앞에서는 늘 자신감 있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 이르면 이런 감정이 스며듭니다. 아마도 이런 걱정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의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큰 무언가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송파구의 밤은 매우 고요합니다. 지원이 잠든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호수에 반사되는 불빛을 바라보며 종종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정말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일은 6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자주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바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지원은 요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전에 비해 훨씬 더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고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핸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잠금 패턴을 사용하던 그녀가 갑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어?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그냥 더 안전하게 하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떤 작은 벽이 우리 사이에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원은 나와의 대화보다는 SNS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보통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이제는 휴대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웃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재밌어 보이네? 라고 농담조로 물어보아도 그녀는 단순히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답하며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바쁜 일정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탁을 하다가 지원의 옷 주머니에서 어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온 것이었고 나는 그녀를 그곳에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강남에 다녀왔어? 무슨 일 있었나 봐. 지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학교 회의가 끝나고 선생님들이랑 식사했어. 왜 그래?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하나둘씩 모여 점차 큰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녀는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꿨을까? 왜 대화 대신 SNS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식사를 했을까? 그때까지 나는 단순히 내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들고 난 후 거실에 앉아 홀로 맥주를 마시며 이 모든 것의 의미를 곱씹고 했습니다. 송파구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마치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듯 불안했습니다. 지원의 행동이 점점 의심스러워지자 나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과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의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을 뒤져 차량에 몰래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라는 죄책감이 스쳐갔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나는 퇴근 후 차고에서 지원의 차에 작은 GPS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지원이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GPS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패턴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그녀의 차가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곳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이태원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오늘 학교 선생님들과 긴 회의가 있어 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GPS 추적 결과는 그녀가 강남 근처에 머무는 대신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태원 같은 장소에 가는 걸까? 나는 주저 끝에 차를 몰고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근처에 도착하니 지원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녀가 정말 회의를 하고 있다면 왜 이런 곳에 있는 걸까?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즉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은 창가 자리에서 앉아 있었고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스모,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모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결혼식 때도 내 들러리로 함께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소중한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내 아내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몸짓과 표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은 평소 집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자주 머리카락으로 가져가는 등 어딘가 설렘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모 역시 편안한 자세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들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후 지원과 승호는 카페를 나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작은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승호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내 가슴 속에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뛰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차가운 이성이 나를 막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행동하며 호텔 이름과 위치를 기억한 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원은 늦은 시간에 들어왔고 평소처럼 회의가 길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며 피곤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혼란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이는 지원과 승호의 모습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배신이었기에 진실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내가 받은 사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야, 이건 시작일 뿐일지도 몰라. 여기서 끝낼 수 없어. 그들이 왜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이유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 너도 내 가족과 미래를 위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조사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고 나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지원에게 평소처럼 대하며 겉으로는 아무런 의심도 없는 척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현우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민호야, 승호가 최근 들어 대출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는 기록을 찾았어. 꽤 큰 금액인데 이게 단순히 생활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봤는데 결과가 이상해. 현우가 말한 대로 승호는 돈을 갚아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원이 개입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승호는 그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구입하며 돈을 썼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지원의 은행 계좌에서도 큰 금액의 출금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지해졌습니다. 단순히 둘 사이의 감정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얽혀 있는 듯했습니다. 지원은 도대체 왜 승호를 돕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우리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를 도우려 했을까? 현우는 승호와 지원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대부분은 카페나 레스토랑이었지만 일부는 호텔 같은 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호텔의 위치와 예약 정보를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야. 내가 얻은 정보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은 내 선택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긴장과 분노로 터질 듯했고 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두려웠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비에서 그들이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원은 승호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승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그들에게 키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바로 호텔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방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직원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예약하신 분인가요? 나는 차분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친구가 방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요. 깜빡하고 제 번호로 연락을 못했거든요. 다행히 직원은 의심 없이 정보를 확인해 주었고 나는 그들이 올라간 방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방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문을 두드리거나 돌아서는 것에 대한 갈등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내 심장은 꽁꽁 얼어붙은 듯했고 감정은 뒤섞여 나를 감싸고 마침내 침묵을 택하고 떠났다. 그날 밤 지원이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결심을 다지고 그녀와 대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나를 흔들었지만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지원, 이제 솔직히 말하자. 승호와의 관계는 대체 뭐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얼굴로 부정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야. 그냥 친구로서 만난 거야.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호텔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민호.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외로웠어. 내가 일에만 집중하고 집에 와도 피곤해 보이니까 나와는 더 이상 대화도 없는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은 마치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빴던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내가 그런 식으로 나를 배신해야 했던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지금 당장 승호와의 관계를 끝내. 그리고 우리 결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수습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현관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은서가 학교에서 찍힌 사진과 함께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평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 일을 조사하지 마라. 나는 손이 떨리며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딸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나와 지원의 관계를 넘어 우리 가족 전체의 안전 문제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현우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고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민호, 누군가가 널 협박하고 있어. 그리고 그 대상이 내 딸이라면 더 조심해야 해. 현우는 편지를 분석하며 범인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그들이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 나는 이 편지에 대해 지원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지원,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야. 지원은 편지를 보고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승호 때문인 걸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승호가 아니더라도 분명 그와 관련된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아.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과 은서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지원이 이 편지의 내용과 무언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녀가 승호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끝없이 이어지는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점점 더 큰 어둠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승호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협박 편지를 받은 후 나는 그의 삶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의 도움으로 끔찍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승호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겪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협박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 빚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빚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우는 또한 승호가 내 이름과 회사를 사용해 몰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가 관리하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대금업자들을 설득했고 결국 거액의 돈을 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승호가 과거에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던 그때가 이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듯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나의 신뢰를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내 경력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직접 승호를 대면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우가 제공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위조된 서류, 이메일,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와의 녹취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승호, 너는 단순히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내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었니? 내 분노 섞인 질문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어. 한 번만 나를 용서해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배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승호, 내가 너무 멀리 갔어.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승호의 빚 문제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승호가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화살이 내 가족에게로 향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현우는 나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 문제가 아니야. 민호, 이들이 내 가족을 위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승호가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해.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과거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우의 도움으로 나는 고리 대금업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협상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만남은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명의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날카롭게 나를 찔렀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승호가 저를 이용해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의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이 일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를 직접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의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지만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나와 현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승호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들고 동시에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승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민호, 나를 도와줘.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하지만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승호, 내가 너를 더 이상 도울 수는 없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이상 널 용서할 수 없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지원에게 집을 떠나 달라고 요구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작은 봉투에 담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민호, 내가 모든 것을 망쳐서 미안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깨뜨린 것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내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녀를 잘 부탁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변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은서를 지키고 그녀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은서가 당신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이 메시지는 나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내 딸이었고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과거 지원과 승호의 배신을 떠올릴 때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은서의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은서는 내 딸이다.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봉투는 마치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지 고민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결국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읽는 순간 나의 심장은 멈출 듯이 뛰었습니다. 메시지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서는 생물학적으로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이 내 사랑을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서를 키우며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녀는 나에게 여전히 내 딸이었습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뭐가 중요하겠어?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한 그것이 전부야. 나는 결과지를 적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진실은 은서에게 절대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알 필요도 없고 그저 아빠로서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은서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원에서 뛰어놀며 그녀의 학교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은서는 나를 여전히 아빠로 믿고 의지했고 나는 그녀를 더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집을 나갔어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떠난 거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지원과 승호의 배신으로 어두운 터널에 빠졌지만 은서는 그 터널 끝에서 빛나는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그녀가 내게 준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은서는 내 딸이다. 그녀는 내 삶의 빛이고 나는 그녀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나는 은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진실과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